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북쪽에는 이런 자유조차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은혜 씨입니다. 평양에서 의사로 일하던 엘리트였던 그녀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12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요. 68배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동료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던 그날 밤. 그들이 겪었던 생사의 순간들과 중국에서의 숨은 생활, 그리고 마침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혜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것도 평양 한복판 창전거리에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는 곳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곳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당 간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평양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제1인민병원 내과 의사가 됐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죠. 남편 철수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는데 우리로 치면 좀 괜찮은 직장이에요. 외국과 거래하는 일을 하니까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저희 같은 평양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물론 배급이 늘 넉넉하진 않았지만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이 있어서 돈만 있으면 뭐든 구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엔 딸 수진이가 12살, 아들 민철이가 8살이었고 시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어머니는 68이셨는데 건강하셔서 손주들 돌보시며 김장도 담그시고 그러셨죠. 저랑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최영숙 간호사는 29살 처녀였는데 똑 부러지고 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김철민 선생님은 저보다 5살 위 선배 의사셨는데 부인하고 금슬도 좋으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셋은 병원에서 호흡이 잘 맞아서 늘 함께 일했어요. 남편 회사에도 가까운 동료들이 있었어요. 리성호라는 친구는 남편보다 5살 어렸는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죠. 성훈애도 애가 둘이었어요. 우리 애들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명절 때면 같이 모여 떡국도 먹고 그랬습니다. 평양에서 산다는 것, 그건 북한에서 특권이었어요. 대동강변 산책하고 주말이면 모란봉 나들이 가고 계절마다 어머니가 담가주시는 김치 마시며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송편 빚던 일들이 그리 평범해 보였죠.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환자인데 어떤 사람은 최고급 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 작은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저는 병원에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고위 간부 한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 병실엔 온갖 좋은 약이 다 들어왔어요. 수입산 항생제며 영양제며 우리 같은 의사들도 구경하기 힘든 약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옆 병실엔 폐렴으로 신음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약이 없어서 그냥 링거만 달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 할머니한테도 항생제 좀 써드릴 수 없나요? 영숙이가 제게 물었어요. 약이 어디 있어야 쓰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의사로서 환자를 차별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김철민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진을 돌다가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죠. 은혜 선생, 우리가 의사는 맞는 건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너무 아프게 박혔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도 심각한 표정일 때가 많았어요. 철수는 무역일로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애들 재운 뒤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정말 다르더라고. 장마당보다 몇 배나 큰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쉿, 목소리 낮춰요.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얼른 남편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무렵 남편 회사 동료인 성훈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성우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쌀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옥수수를 절반 넘게 섞어야 했죠. 언니, 요즘 장마당에서 쌀값이 너무 올랐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도 평양에서 나름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벼랑 끝이었던 거예요.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입 밖에 꺼내진 못했죠. 그런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였어요. 김철민 선생님, 영숙이, 그리고 저 셋이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한마디에 우리 셋은 서로 눈만 마주 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다 알 수 있었죠.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고르게 숨 쉬는 남편을 보며 옆방에서 자는 아이들 생각을 하며 거실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꾸만 물었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하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늙으셔야 하나?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말이었어요.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IMF 때보다 더 심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타격이 컸어요. 남편이 무역일로 중국에서 벌어온 돈을 모아뒀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장마당에서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엘리트라던 평양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여보, 이러다 우리도 끝장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체제를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여보, 성훈의 집에 저녁 먹으러 가자. 철민 선생님 부부도 오신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성훈의 집 작은 방에 우리 어른들이 모였어요. 남편이랑 저 성우 부부, 김철민 선생님 부부, 그리고 영숙이까지. 7명이 둘러앉았는데 다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놀게 하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게 했죠. 우리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성우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가 겪은 일들, 느낀 것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요. 김철민 선생님은 병원에서 약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과 성호는 무역 일을 하며 본 중국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중국 단둥에만 가도 말이죠. 거기 조선족 사람들이 우리보다 몇 배는 잘 살아요. 같은 핏줄인데. 남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민 선생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탈북.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탈북이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죠. 걸리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잖아요. 6.25 때 남쪽으로 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우가 말을 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간다면요? 서로 도우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위험한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말했을 때 모든 부모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각자 집을 돌아가며 모였죠. 절대 전화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도 마치 평소처럼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것처럼 행동했고요. 탈북 정보를 조금씩 모았어요. 남편과 성우가 무역일로 중국에 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브로커들을 알아봤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루트는 어떤지 파악했어요. 12명이 모두 가려면 성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각자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껴 쓰고 팔 수 있는 건 팔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물론 평소처럼 생활하면서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어머니와 아이들이었어요. 68 어머니가 그 험한 길을 견디실 수 있을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갈 순 없었어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처럼 저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초 남편 회사에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무역회사라는 게 워낙 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거였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 안에 가야 할 것 같아.
조사 시작되면 우리 끝이야. 그날 밤 우리 7명은 긴급하게 모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분명했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철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성우가 중국에서 만난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어요. 처음엔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브로커도 망설였대요. 12명이요? 그것도 노인하고 애들까지요? 브로커가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받아들였죠. 한 사람당 얼마씩 계산해 보니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나마 남편이 무역으로 모은 돈이 있었지만 다른 집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성운에는 살던 집 물건을 몰래 팔기 시작했어요. 가구며 그릇이며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죠. 철민 선생님네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숙이는 혼자라 그나마 부담이 덜했지만 모아둔 돈을 다 털어야 했어요. 언니, 저는 가족도 없고 이 돈으로 새 인생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아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저는 봤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처럼 행동하는 거였어요. 절대 눈치채이면 안 되니까요. 출근도 평소처럼 하세요. 마지막 날까지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아요. 저는 병원에 매일 출근했어요. 환자들을 돌보고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매일매일 두근거렸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걸리면 어떡하지?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는 끝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68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디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어요. 주말이면 모란봉에 산책도 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평양냉면도 사드리고 밤마다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엄마, 저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효녀인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웃으셨어요. 그 순간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곧 엄마를 속이고 떠나요. 하지만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는 거예요. 속으로만 되뇌었죠.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준비를 시켰어요. 물론 정확히 말할 순 없었지만요. 수진아, 민철아, 엄마가 중요한 물건 좀 챙겨둘 테니까 이거 절대 버리면 안 돼. 알았지? 작은 배낭에 옷 몇 벌과 가족 사진을 넣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집도 가구도 추억도 다 두고 가야 했죠. 어느 날 저녁 철민 선생님 댁에서 우리 7이 마지막으로 모였어요. 모두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각자 준비는 다 됐죠? 남편이 물었어요.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도 준비했고 짐도 챙겼고 마음도 정했어요. 그럼 사흘 후입니다. 9월 15일 밤 11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14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우리 꼭 성공해서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나요. 꼭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양 거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2010년 9월 15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준비했어요. 어머니께 아침 식사 차려드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죠. 모든 게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은혜야,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올 거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엄마. 일찍 올게요. 거짓말을 했어요. 제 마지막 거짓말이었죠.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봤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밤 생각뿐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청진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영숙이도 저를 보며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철민 선생님이 평소처럼 내일 봐요라고 인사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시간에 나가서 다른 길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집에 들러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돼. 민철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께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뒤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밤 10시 평양 외곽에 약속된 장소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이 손짓했어요. 철민 선생님 가족, 성훈의 가족, 영숙이. 한 명씩 도착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모두 왔나?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12명을 세어봤어요. 어른 7, 아이 4, 그리고 68배 어머니까지.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면 곤란한데. 브로커가 어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아신 건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은혜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우리 함께 가요. 더 좋은 곳으로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밤 11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어요. 민철이를 남편이 업고 성훈의 막내는 성우가 업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부축했고 철민 선생님이 반대편을 잡아주셨어요. 쉿, 조용히.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되었어요. 우리 12명은 숨죽이고 땅에 엎드렸어요. 풀숲에 숨어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죠. 민철이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제가 입을 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영원 같은 시간이었어요. 불빛이 멀어졌어요. 지금이야. 뛰어.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일어섰어요.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어요. 그 유명한 두만강이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 있었어요. 9월이라 날씨는 선선했지만 물은 차가웠어요. 물 깊이가 가슴까지 올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철민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부인이 따라 들어갔고 영숙이가 그 뒤를 이었죠. 우리 가족은 남편이 민철이를 업고 제가 수진이 손을 잡고 어머니 손도 함께 잡았어요. 물이 정말 차가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엄마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제가 어머니를 붙들었어요. 우리 12명은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물속을 걸었어요.
수진이가 엄마 무서워하며 울었지만 저는 그 손을 절대 놓을 수 없었어요. 강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 다시 불빛이 보였어요. 이번엔 가까웠어요. 엎드려. 우리는 물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숨죽였어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떨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디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요. 불빛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다시 움직였어요. 마침내 강 반대편에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12명 모두 무사히요. 강을 건넌 우리는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우리 해냈어요. 영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12명 모두 무사했어요. 어머니도 아이들도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해요. 여기는 중국이에요. 공안들이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 말에 우리는 다시 긴장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새벽 3시쯤 도착했죠. 조선족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요. 좁은 방에 12명이 다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마셨어요. 그제야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심각한 얼굴로 왔어요. 12명이 함께 있으면 너무 눈에 띄어요. 공안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함께 강을 건넜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요. 세 그룹으로 나눠야 해요. 그래야 안전해요. 브로커의 말에 모두 침묵했어요. 결국 우리는 나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우리 가족 5명, 두 번째는 철민 선생님 부부와 영숙이, 세 번째는 성훈의 가족이었어요.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철민 선생님과 영숙이는 동북쪽 마을로, 성훈애는 남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 마을에 남았죠. 같은 핏줄이라며 도와주신 조선족 분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다락방에 숨어서 숨죽이고 지냈어요. 엄마, 나 답답해. 민철이가 투정했어요. 조금만 참아. 곧 좋은 곳 갈 거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밤에는 일을 했어요. 조선족 집 밭일을 돕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죠. 의사였던 제가 설거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소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철민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영숙이는 괜찮을까? 성훈의 가족은 무사할까? 밤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그룹들도 무사해요.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해요. 한국이요? 드디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라오스를 거쳐야 해요. 그곳에서 다시 모일 거예요. 중국에서의 1년은 정말 길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신분 하나 없이 숨어 살았죠. 어머니는 그 나이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야, 너희들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브로커가 차를 대고 왔어요. 우리는 짐을 챙겼어요. 그동안 도와주신 조선족 아주머니께 인사드렸죠. 고맙습니다. 은혜는 절대 못 잊어요. 잘 가요. 꼭 자유롭게 사세요.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차는 남쪽으로 달렸어요. 라오스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12명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몇 주가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검문소마다 심장이 얼어붙었죠.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내밀 때마다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긴 여정을 68배 나이로 견뎌내셨어요. 다리가 부으시고 힘들어 하셨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은혜야, 엄마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그때 알았어요. 드디어 라오스 국경을 넘었어요.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는데 브로커가 우리를 안내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들도 곧 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혹시 우리 동료들? 이틀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렸어요. 은혜 선생님, 영숙이었어요. 영숙이와 철민 선생님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달려가서 서로 껴안았어요. 선생님, 영숙아, 살아있었구나.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우리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숙이도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날 밤 성훈의 가족도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12명 모두 무사해요. 모두 살아있어요. 철민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성훈애는 공안에게 쫓긴 적도 있었대요. 영숙이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신분이 들킬 뻔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우리 여기 있잖아요. 함께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태국으로 가는 준비를 했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또 며칠을 가야 했죠.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갔어요. 12명이 화물칸에 숨어서요. 좁고 더웠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나 숨 막혀. 민철이가 울먹였어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했고 아이들이 지치면 어른들이 번갈아가며 업어줬어요. 태국에 도착해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선교사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방콕의 한 교회에서 머물렀어요. 처음으로 푹신한 침대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몰라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한국은 조금 더 가야 해.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 선교사님들이 우리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했죠. 면접도 보고 조사도 받았어요. 몇 주가 지났어요. 긴장되는 시간이었죠.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드디어 허가가 났어요. 12명 모두 승인받았어요. 우리 정말 한국에 가요. 진짜로요. 영숙이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평양을 떠난 지 1년하고도 몇 달. 그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곳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꼭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한국에 가요. 자유의 나라로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혜야, 고생 많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2011년 초 우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꿈만 같았죠.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12명 모두 함께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정말 자유로운 땅에 왔어.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모든 게 신기했어요.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모습, 어디서든 들리는 음악 소리요.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한국 생활을 배웠죠. 우리 12명은 같은 기수로 들어갔어요. 교육받을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함께였어요. 우리 생사를 같이 한 가족이에요. 철민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고 음식 맛도 달랐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죠. 언니, 이게 다 진짜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요? 영숙이가 마트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응, 여기는 그래. 우리가 꿈꾸던 곳이야. 저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용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달랐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천직이니까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수진이와 민철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친구들도 사귀고 점점 밝아졌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수진이가 신나서 말할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꿈을 말할 수 있다니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70이 넘으셨지만 건강하시고 손주들 돌보시며 행복해 하세요. 은혜야, 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실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12명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요. 서울 경기 지역에 다들 사니까 모이기도 쉽고요.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해요. 두만강을 건널 때,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라오스에서 재회했을 때요. 우리 그때 진짜 미친 짓 했던 거죠? 성우가 웃으며 말하면 우리 모두 웃어요. 하지만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였으니까 가능했죠. 철민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가끔 밤이면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이 나요. 제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무덤이요. 어머니는 평양에 계시던 친정 식구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세요.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수 있을까? 어머니가 가끔 물으세요. 그럼요, 엄마. 꼭 그럴 거예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려요.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자유로운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자유롭게 오가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 창전거리로 돌아가서 제가 자란 그 집 앞에 서보고 싶어요. 우리 12명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은혜 씨와 12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12명이 함께 손을 잡았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들이죠.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김은혜 씨는 지금도 평양에 두고 온 사람들을, 고향 창전거리를 그리워합니다. 68배 목숨을 걸고 함께 탈북하신 어머니는 70이 넘은 지금도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웃고 말하고 꿈꿀 수 있는 이곳이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김은혜 씨가 고향 평양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기를, 더 이상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